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보기의 임평수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고민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노인 빈곤율, 남녀 소득 격차, 그리고 이혼율 등 불명예스러운 일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약한 사회복지의 다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 전문가 김은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72년 수원 출생 김은주 의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비례대표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실장, 수원시 예산재정심의위원 등으로 일하고 현재 한국노인상담연구소 소장, 수원 여성의 전화 고문, 수원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문위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비례대표 의원 김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면은 어느 직군의 전문가잖아요. 네, 어느 전문가십니까? 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네. 입니다. 제가 소개 영상에서 마지막 멘트가 참 와닿았어요.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인간다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특히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좀 피부에 와 닿을까? 인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게 그거일 수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인간다움으로서 누릴 수 있는 네. 최소한의 권리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네. 그게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권리가 있고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사회는 발전하는데 인간다움이 조금은 상실되지 않나 이런 약간의 자주 섞인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다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요, 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20년을 넘게 그 돌봄 분야에 이제 몸 담그셨는데 여러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고민을 함께 나눴을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사례랄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살 위기에 완전히 몰리셔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집이 그러니까 빚이 조그만 집에 사셨는데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고 가족들하고 이미 다 끊겨져 있고 취업은 안 되고 통장에 잔고는 얼마 안 남았고 그 상황에서 오셔서 이 잔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라서 이 잔고가 끝나서 내가 공과금을 못 내는 상황이 되면 네. 그날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아예 예고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하고 계속 상담하고 같이 얘기하고 위기를 같이 벗어날 수 있게 하면서 자살 위기에 처한 분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옆에서 지켜주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요. 그다음부터 네. 진짜 자살 예방 사업에 좀 올인해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4년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요즘도 가끔 언론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 사건이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서 조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좋아졌나요? 어떻습니까? 그 책임 자체가 이제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예.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분들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책임성이 드러났고 네네.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나아진 건 맞고요. 네. 위기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생기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들도 생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사회 안정망 자체는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안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 위기에서 몰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때 도움받도록 하는 데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위기에 내려가기 전에 사실 그 전 단계에 광범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안정망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의원님 같은 전문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 이렇게 비례대표로 이렇게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맞나요? 사회복지가 중요한 거 맞고요. 네네. 지금도 경기도 예산의 45%를 사회복지 관련으로 쓰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죠? 네,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복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서 아까 얘기한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네. 국가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됐으니까 네, 네. 그만큼 중요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에 의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흔치 않군요. 네, 저도 뭐 그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네. 제가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거고 그 비례대표의 뭐 사회복지 몫으로 제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그렇군요. 네, 네. 선거해서 들어왔는데 네. 제가 이제 이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가장 먼저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페이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1월에요 공식 출범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수상 중인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과연 사회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 서비스라고 하면 사실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광범위한 정의로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하면 그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내가 개인적으로 가족에서 처리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는 다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교육엔 학교 가는 거, 뭐 병원, 보육 서비스, 고용 서비스, 이 모든 서비스들이 다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보면 그렇고 그걸 조금 협의의 정의로 보자면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은 또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집에서 돌볼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또 노인을 돌보는 장교요양기관, 노인 돌봄기관, 장애인을 돌보는 기관들 그런 부류를 묶어서 네네. 돌봄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고요. 네. 사회 서비스 중에서 요 인력들이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 서비스원도 네. 요 군을 위한 네, 특별한 정책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도 처음에 막 시작할 때 뭔가 민간과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았죠. 네. 풀었나요? 아니면 어디 갈등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못 됐어요. 네.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못 된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국회가 새로 열렸으니까 네. 다시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그 민간의 반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법이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 민간의 반대라는 건 그렇죠. 이미 민간이 수익성을 고려해서 내 돈을 들여서 차린 업체들이 있고 이미 이 업체들이 과열 경쟁에 들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모여 있는데 국공의 어린이 하나 들어오면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여기는 그렇죠. 더 피해를 입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렇죠. 큰 목소리를 내셨죠. 경쟁이니까 일단. 네, 큰 목소리를 내셨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서비스 제공자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만들어져라. 네네. 그 뭐 노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셨고 네네. 이게 이제 반이 갈렸었죠. 그렇죠. 우리 수혜자인 국민으로서는 네. 좋은 거고 그렇죠. 그 갈등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으로도 아직은 네, 법은 예. 아직 안 돼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이거에 동참하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네네.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대구, 경남 이렇게 시범 사업
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조례에 의해서 네. 조례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부천하고 남양주에 종합재가센터가 있는데 네. 생길 때 굉장히 또 그 부천시에 있는 뭐 장교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하셨었어요. 네. 의회도 찾아오시고 이러셨는데 저희가 얘기한 게 그 공공이 직고용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긴 하지만 전체를 다 100% 공공이 다 하는 건 또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적절한 경쟁과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그래야 양쪽에 다 질이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 국공립이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민간에서 요구하신 거에서 일정 부분의 쿼터를 유지하자. 예. 다 넘어가지 않게. 쿼터제. 네, 그래서 쿼터제에 동의하셨고 예.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얘기하는 게 직고용해서 너무 이분들의 거기서 이제 직접 고용하신 분한테 처우를 너무 많이 주면 네네. 그러면 비교가 되죠. 네, 그럼 네. 민간인에서 잘 하시던 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사실 사회서비스원이나 국가 정책은 이것만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전체 서비스의 질을 다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또 많이 앞서 나가면 또 여기가 열악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네네. 그 대신에 다른 서비스들로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진 예방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하고 민간도 그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민간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수준의 네. 걸 위해서.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현안 뭐 정담회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그런 회의였나요? 네네. 사회서비스원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재단이 설립이 됐고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처음에 이제 민간의 반발이 있지만 어쨌든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은 네. 1차 직고용, 직고용. 직접 고용으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이루는 게 사회서비스는 목적인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 또는 사회서비스는 본부 직원들 아니면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네. 아직. 그래서 이 인력들조차도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고용 안정에 가까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뭔가 모순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 목적하고 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서울은 이 정규직으로 지금 가능한 모든 분을 채워 나가고 있는데 서울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추가 지원을 270억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경기도는 지금 30억이 좀 안 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지사님이 좀 큰 결심을 하셔서 네네. 정말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예산과 관련된 부분 조건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네. 돌봄 영역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것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어떤 분들도 반대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 정말 열악한 곳을 정규직화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정말 그 인간다움이 좀 실현되는 그런 현장 네, 속에서 그렇죠. 먼저 고용이 좀 안정돼야 네, 좀 사회가 밝아지고 그렇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보네요. 네, 네. 누구나 이제 앞으로 돌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네. 뭐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공공적인 영역에서 네. 노력을 하는 곳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더 편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인 모델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 비의료적 정신건강 네.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그 심각한 아동학대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죠. 힘들었죠. 네. 이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만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코로나 상황에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지만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렇게 바깥 활동이 안 되고 그 육아라든가 돌봄, 양육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가 집에 있는 분한테 온팍 올라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학대나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고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어떤 정서들이 이렇게 쉽게 폭력이나 약한 대상한테 예, 예. 폭력이나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럴 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진단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일반 일상적인 분들이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높아질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폭력이 뭐 증가하기도 하고 네. 또는 뭐 자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 증가하기고 하고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상황인데 누구나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일반인들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위기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네. 체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체계가 없고요. 다 병원을 의료 체계 중심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좀 우울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럼 병원 가세요. 막 이렇게 홍보를 하죠. 정신과 가세요. 네, 정신과 병원 정신과 가면 가세요. 좀 이상하게 좀 쳐다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예. 정신과를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정신과를 가면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고 그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네. 일반인 누구나 내가 정신질환 진단 받고 약 먹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는데요. 꺼려지죠. 네, 꺼려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안 가고 최대한 미루면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특히 아동으로 내려가면 더더욱 심해요. 요즘 학교 적응 못하거나 네. 정서행동 문제, 감정 조절 안 되고 이런 네네. 아이들 되게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당장 정신과에 데려갈 부모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안하는 건 정신과에 바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만 말고 그 중간 단계에 심리적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사 아니면 임상 심리사 또 뭐 상담 잘하시는 분들 교육 관련한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이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가에 대한 심리평가, 종합적인 심리평가 이런 것들을 병원이 아닌 세팅, 비의료적 세팅에서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거기 가서 내 상태도 알아보고 네. 도움도 받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정말 종합평가를 해봤는데 네네. 아 이분은 좀 약물 치료라든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면 상담하고 설득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중간 단계를 좀 만들고자 하는 게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앞으로 한번 계획해 보겠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영역도 사회서비스 원에 한번 포함시켜서 사회서비스 원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따로, 별도의 네, 별도로. 조례를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고요. 네. 지금 발의 아마 했고 네. 7월에 아마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서울에는 심리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로 그래서 몇 군데가 있고 네. 서울에 또 아이존 센터라고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 상담을 되게 잘해준다는 약국이 있었대요. 약국. 약국 네, 갔더니 네. 그 약사분이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줬대요. 아, 네. 또 약을 안 먹고 좀 치료가 됐다. 네, 그럼요.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특히 네. 코로나가 심한 이 위기 속에서 네. 누군가 내 얘기를 막 들어주기만 해도 네, 그렇게 그럼요.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네.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된다면 네, 그렇죠. 그 중간 단계에서 네, 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요즘 네, 아이들에게 좀 네. 필요한 정책이다 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이게 네. 심리 지원 서비스. 네. 서울은 있으나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에 좀 없으니까 법적으로 또 조례로 해가지고 또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이런 기관이 생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AIP라는 게 있어요. AIP, Aging in Place라는 뜻인데 이른바 지역 사회 지속 거주.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그 집에서 산다, 그 지역에 산다 이런 의미 같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AIP가 그냥 말 그대로 네. 지속 거주예요. 지속 거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원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메탄동에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거기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저희 어머니는 메탄동 떠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어르신들은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메탄동이고 여기가 너무 편리하고 좋다. 여러분 메탄동 살기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거기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근데 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거죠. 저는 저희 동네가 제일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여기가 익숙하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친숙한 상황이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나의 경험이나 추억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고향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뭐 장소에도 애착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장소 애착이 생기고 거길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AIP 정책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노인의 권리로서 네. AIP를 권고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가능하면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재가 서비스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장교양 서비스들이 시설 위주로 아무래도 돼 있어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은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살던 곳에서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마련하도록 하는 거 네. 그게 그 조례에 관련된 조례예요? 네. 그러니까 노인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네요. AIP. 네, 네,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네. 장기적으로 AIP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 네. 가능하면 그걸 지원하는 센터도 하나 만들어서 센터까지. 구체적인 어떤 업무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네.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또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조례로서 이렇게 네. 완성이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람 중심, 사람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계획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답변 많이 하셨는데 혹시 임기 내에 이거는 더 한번 연구하고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의 민간 위탁으로 돼 있어요. 네. 아까 제가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돼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민간 위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민간 위탁돼서 위탁 공고돼서 바뀔 때마다 또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민간 위탁과 관련된 사회복지 영역의 민간 위탁과 관련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네. 만들고 그런 규정을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그런 경기도를 좀 그려보는 게 꿈이신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부전 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버님께서 수원시 의원 하셨고 또 경기도 의원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뒤를 바통을 이어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거침없는 행보 네. 비례대표로서 지난 1년을 잘 이렇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한번 남고 싶은지 좀 포부 좀 밝혀주십시오. 네. 네. 아까 뭐 아버님 말씀하셔서 네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아버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예, 예. 네, 자랑스러운 뭐 그런 의정 활동하면 좋겠고요. 예,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데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뭐 예. 재선 뭐 아니면 활동 그렇죠. 네, 지역구도 뭐 여러 나가볼까.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려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도 하는데 예.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원이 되고자 그래서 세상을 조금 바꿔보고자 했던 네.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흔들림 없이 뭐 고려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네. 저의 목표고요. 네, 그런 의원이 제 신념을 지키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네. 원하는 타이틀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소신을 좀 밝혀주셨네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못한 말씀 있으시면 또 마지막 끝인사와 함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다운 그런 사람으로 계속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다운, 네. 또 인간다운, 네. 또 경기도다운 네. 여러 가지 또 타이틀이 있네요.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은주 경기도 의원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는요, 많은 이들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수준과 한계 그리고 수혜자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전문가를 주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데도 굉장히 힘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만난 우리 김 의원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사회 서비스를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도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